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에 매일경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왠지 안녕하십니까란 말이 어색한 날입니다. 바로 헝가리 유람선 3사 때문인데요. 지금 여행사 측의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가족분들 운송과 현지 케어 등 산적해 있는 수습 업무를 진행하면서 눈물을 감추고 건조하게 필요한 일을 수행하겠습니다. 모든 질책은 사고 수습이 완료된 이후에 추호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받겠습니다. 회사 파견 직원 14명은 현지 시간 30일 20시경 현지 공항에 도착하여 사고 현장에 21시 15분에 도착, 10여 분간 현장 상황 점검 후 약 15분 거리에 있는 대사관으로 이동하여 외교부 신속대응팀과 지역 대사관에서 주관하는 미팅에 합류하였습니다. 자료 준비 전 방금 전 들어온 정보로 대책회의는 종료되었고 기본적으로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기관은 사고 수습에 전념하고 저희 여행사는 가족분들을 돌보는 형태로 크게 역할 분담을 하였습니다. 저희 파견직원 14명 중 12명은 즉시 현장에 투입되었고 항공편의 다른 2명은 숙박 지원 등 숙박 및 교통 지원 등 후방 지원을 지시하였습니다. 4계조로 나뉘어서 출국하시는 가족분들을 수행하는 직원 8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가족 출국 지원 현황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사항은 어제와 금일 총 40분의 가족을 현지로 모시는 계획을 말씀드렸었는데 야간 중 3명의 가족이 추가되어 총 43명의 가족들이 현장으로 출발하실 예정입니다. 모든 항공 일정과 인원은 기 발표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3명의 가족이 추가되신 분들은 금일 오전 10시 15분 인천을 출발하여 현지 시각으로 31일 19시 40분 부다페스트 공항에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대책본부 역할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고 당일인 어제는 정부 대책기관 등 현지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인지라 저희 중견기업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현지 정보 수집 업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고객 가족분들의 연락처를 수배하고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출국 지원 및 현장 지원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미 아시다시피 정보의 부재와 현지 인력의 부족 등으로 많은 혼선을 야기시켰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금일부터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현지 컨트롤 타워와 협력하여 정부기관에서 저에게 분담해주는 업무, 즉 여행사로서 잘 해낼 수 있는 현지에서의 숙소, 교통편, 통역 등 고객 업무 지원과 현지에서 수습되는 상황에 따른 후속 조치, 즉 귀국편 준비, 환자 또는 돌아가신 분들의 이송 문제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기관에서 현장 사고 수습을 주관하고 있는 만큼 회사는 저희 능력과 주어진 역할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 대책반에서 야간 늦게 시급한 현안 문제로 정부기관에 요청드렸던 사항이 현지 호텔 수배 문제였습니다. 저희 직원들과 가족분들까지 70분이 넘는 인력의 호텔을 긴급 수배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방금 전 현지 대책반을 통하여 들어온 정보로는 정부 대책반에서 4개의 호텔을 수배하여 객실 배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기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에도 감사드립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여행사의 이상무 전무이사의 브리핑 내용 들으셨는데요. 전체적으로도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정부와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그 대책회의가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큰 줄기를 보면요. 사고 수습은 현지에서 외교부가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행사 측은 가족분들을 돌보는 데 주력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지금 수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지금 헝가리로 넘어갔는데 호텔 잡기가 만만치 않은데 그 문제도 해결이 됐다. 한 70명 이상이 지금 헝가리에 머물면서 수습에 나서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브리핑에 나왔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 역시 헝가리 유람선 참사 내용을 일면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지금 이 다뉴브강,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모습을 사진에 싣고 있고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뉴브강 참극이다. 구명조끼만 있었어도 점점점입니다. 생략된 말이 있었겠죠.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 생략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 한국인 26분 지금 사망 실종 이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죠. 폭우로 수위가 급상승했고요. 급류가 흐릅니다. 이 강에서요. 악조건 속에서도 운항을 했는데 추돌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안전조치 미비 얘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좀 짚어볼 텐데요. 정부 구조대응팀 현재 급파됐습니다. 자, 다음은 동아일보 보시죠. 역시 다뉴브강 참사 이렇게 내용을 싣고 있고요. 역시 비슷한 내용입니다. 뭐 7명 구조, 7명 사망, 그리고 19명은 지금 실종 상태다. 수색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은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고용부, 현대중공업 파업, 목적과 절차 모두 불법이다. 지금 현대중공업 노사 대립 사태가 지금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영권 개입, 조정 신청도 안 했다. 그리고요, 법원은요, 어제 노조는 주총장 무담 정거를 풀어야 한다. 이렇게 법원이 결정을 했는데 노조 측에서는 뭐 별 반응이 없어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 다른 신문에는 없고요. 조선일보에만 실린 기사입니다. 김영철은 노역형, 김혁철은 총살. 김영철은 북한의 통일전선부장, 그리고 김혁철은 대미 특별대표입니다. 이른바 북핵 담판, 미국과의 담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북한 소식통을 이용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면요. 일단 이런 소식을 전한 게 대북 소식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 하노이 결렬의 대미 협상 실무팀 집단 숙청했다. 그리고 노동신문은요. 반당 반혁명 준엄한 심판 뭐 이런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밝히지 않으면서 이렇게만 싣고 있어요. 장성택, 처영우 첫 언급이다. 그래서 과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시죠. 한미정상통화 유출한 K참사관 어제 징계 결정이 있었는데 파면이 나왔습니다. 최고 중징계다. 강호상 한국강 의원에게 3차례 기밀 누설. 이 참사관 측은요. 의도적인 유출 아닌데 징계가 과중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통화력을 출력한 대사관 직원은 감봉 3개월 징계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4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이수희 변호사 그리고 박성진 경향신문 기자 나오셨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 헝가리 유람선 참사와 관련해서 전문가 한 분 모셨는데요. 김혜선 전 해군 해난구조대 전우회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이슈를 정리하는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비극이 된 가족 여행. 참 많은 사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장관 대사 빠진 징계. 광어 문제 삼은 일본. 마지막 키워드는요. 사람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서 이 주제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는요. 역시 헝가리 유람선 참사. 이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얘기. 아직까지는요. 수색 작업도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사고 이유에 대한 조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상당 부분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5배 큰 크루즈선에 들이받친 인어. 그 유람선의 이름이요. 허블레아니호입니다. 허블레아니. 그게 이제 헝가리 말로 인어란 뜻이라고 합니다. 선체 뒤집혀 7초 만에 침몰했다. 여기 있습니다. 일단 여기 그림을 좀 봐주세요.
침몰한 그 유람선 여기 있습니다. 허블레아니호가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크루즈선이 이렇게 운항을 하다가 뒷부분을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건 2차례 들이받았다 그래요. 지금 이 그림은요, 굉장히 밝게 보이지만 실제 현지에서는 밤이었습니다. 밤 9시 상황. 그리고 비가 내리고 유속이 굉장히 빨랐던 상황입니다. 이 그림엔 다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내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기사 이쪽에 있군요. 유람선 다리 두 기둥 사이에서 갑자기 방향 틀며 크루즈선과 쾅 추돌을 했습니다. 현지 방송에는요, 비 쏟아져 갑판 아닌 실내에서 야경 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피해가 컸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센 물살 일부 생존자 3km 아래서 구조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잠수 수색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바이킹선이 뒤에서 덮친 뒤 두 동강 나도 쑥 빨려 들어갔다. 지금 현지 목격자들의 진술이에요. 50m 밖 유람선 침몰을 본 가이드의 얘기입니다. 역시 뭐 비슷한 그림이 설명이 되는데 약간 그림이 아직 정확한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아까 본 기사는 그림이 다르지만 전체적인 큰 골자는 비슷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생존자가 전한 사고 순간입니다. 숨이 홀짝홀짝 넘어가는데 동갑 여자애가 구해줬어요.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분이 설명을 합니다. 이 동갑 여자애는 거의 천사겠군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나와 있네요. 12시간 만에 아빠에게 전화한 딸, 큰 배가 접근했다. 저거 왜 와 하는데 쿵 들이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일단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는 꽤 중요한 진술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동갑 여성이 튜브를 던져서 구조가 됐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그 사고 당시 순간이 CCTV에 잡혔습니다. 물론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고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영상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밤상이죠? 다뉴브강 어제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새벽 4시경이고요. 현지 시간으로는 그 전날 밤 9시인데 지금 뭐 유람선이 왔다 갔다 지금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큰 배가 움직이고 있고요. 그 앞에 화면에 작은 배가 잡혀 있는데 저렇게 충돌이 된 상황입니다. 저 모습이 CCTV, 저 아마 영상도요, 나중에 이제 사고 원인을 분석할 때 굉장한 중요한 증거로 아마 사용이 될 듯 합니다. 지금 저희가 물론 흐릿하지만요, 어느 정도 상황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김혜선 부회장께서 나오셨는데요. 질문 좀 드릴게요. 일단 궁금한 것은요, 왜 충돌을 했을까? 배들 보면 큰 배와 작은 배가 역시 많이 같이 다니지만 다 어느 정도의 자기의 갈 방향은 지키고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화면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이런 그림으로 소개된 거 보면 그 큰 크루즈선이 방향을 틀은 걸로 보여요. 이 부분은 왜 그랬을까요? 일단 아직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많은 경험을 이런 해상 사고를 봐왔는데요.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드문 경우이기도 합니다. 강에서 예. 저렇게 큰 크루즈선하고 예. 소형 그 관광선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부딪히는 거는 극히 드문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그 생각을 피력하자면 예. 이게 그 어떤 크루즈 선박의 선장이 뭐 그 길을 수십 번 다녔을 거고 경험이 굉장히 많은 분일 거로 사료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게 뭐 또는 음주를 하지 않았냐 또 하나 또 하나 그 어떤 악천후로 인해서 그 작은 배가 큰 우리 교통사고로 보면 일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사각지역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야 확보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비가 악천후인데다가 그게 사각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부딪힐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기계적인 결함, 방향타가 이게 지금 저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조류 이제 그 유속이 빨라지는 상황인데 방향타만 약간 틀어도 배가 심하게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향타가. 근데 방향타가 만약에 약간의 어떤 고장이 있다든가 방향타에 문제가 있다면
저런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렇다면은 일단 가능성이 아직은 모릅니다만 일단 그렇습니다. 그 선장 크루즈선의 선장이 약간의 정상 상태가 아닐 수도 있었다. 그리고 네. 날씨로 인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일단 제시해 주신 건데 그거는 아마 또 조사가 좀 벌어지겠죠. 지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뉴스를 좀 챙겨 보니까요. 그 선장은 체포가 돼서 뭐 구금됐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아마 헝가리 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기계적인 결함도 예. 그 확인해봐야 되는 게 방향타 예. 조류가 이렇게 빨리 내려오는 상황에서 예. 방향타를 살짝만 잘못 건드려도 배가 급 회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부주의 방향타도 가능성이네요. 문제가 있을 수가 그때는요. 있다. 그때는 네. 선장의 부주의 가능성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이 유람선 자체에 대한 얘기도 꽤 있더군요. 보니까 건조된 지가 70년이 됐다. 네. 그러니까 1949년에 만들어진 배라고 그래요. 그렇다면은요. 1949년이면은 이른바 우리 6.25 전쟁이 벌어지기도 전에 만든 옛 소련에서 만들어진 선박 70년이 된 배다. 네. 이 정도 노후화된 배 같으면 우리나라는 운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나라 기준 같으면 예. 예를 들어서 FRP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예. 재질로 만든 배 같으면은 20년이 지나면 노후 선박 이렇게 기준을 잡고요. 20년. 네. 우리가 새로 예. 만든 배 같으면 예. 25년 이거를 노후 선박으로 일단은 취급을 하되 30년 정도가 지나면 거의 이제 폐선 뭐 이런 형태를 밟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20년, 25년 뭐 그 재질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 정도 노후 선박으로 분류가 되고 30년 정도 되면 배를 폐기한다. 네. 그 정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 유럽 같은 그런 저희가 생각하는 선진국에서 70년을 사용했다 그러면 그 철판에 어떤 연성이 떨어져서 살짝만 건드려도 용접 부위나 이런 부위가 급격하게 손상이 오거나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7초 만에 저게 가라앉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부분이 일본 합병증 같은 그런 게 발생해가지고 지금 저런 충격으로 인해서 그렇게 급속하게 가라앉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미 폐선이 됐고도 남을 기간이 지난 배인데 그 배가 운항됐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배가 좀 노후화돼서 충격이나 이런 거를 당했을 때 좀 허술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70년이 된 배가 운항이 됐고 거기에 우리 국적의 승객들이 타서 지금 변을 당하기 때문에 그 문제 역시 좀 우리로서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기사 좀 추가로 더 보겠는데요. 다음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요 당시 상황 그리고 이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의 이 유람선 운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기사들이요. 부다페스트 유람선 30m 간격으로 간다. 2년 전에도 충돌 사고 있었다. 전조가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유람선 30m, 물론 도로에서 차량이 30m라면 충분한 안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만 큰 배들이 30m 간격을 두고 간다. 이거는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기사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사고 뒤엔 과열된 관광산업이 있다. 부다페스트 관광객 한 해에 2,800만 명이랍니다. 다녀온 분이 말씀하시는데 야경 보러 밤에 탄다, 이 배를. 그런데 안전주의 없고 와인만 주더라.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군요. 자, 관련된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탑승객들 구명조끼 입지 않았다. 이 부분입니다. 배를 타면 구명조끼는 기본적으로 입는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모를 사고를 장담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폭우로 선실 관람 탈출 쉽지 않았다. 유속 빨라 구조 골든타임도 놓친 듯하다. 그리고 역시 사고 유람선 70년 됐다. 이 부분, 선박 노후 따른 사고 가능성 이런 부분도 지금 배제할 수 없다. 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윤경호 의원님, 안타깝습니다. 빨리 지금 이 수색 작업이 진행돼서 어떻게라도 좀 뭔가 더 추가적인 구조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현재는 우리 대책반이 갔는데 근데 또 이런 생각 들어요. 현재 대책반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지금으로서. 사고가 났을 때 재난에 대해서
국가가 정부가 예.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예. 그리고 신속하게 이거는 이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에 대한 신뢰 예. 차원이고요. 그리고 생존자 물론 아직도 수색을 해서 예.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을 1%라도 있다면 예. 노력을 기울여야 되니까 결국 정부 전체에 대한 신뢰 문제일 거예요. 그거는 아마 좀 더 넓게 보자면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참담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말 잠잠하던 이 집단 참사가 물론 해외에서 일어나긴 했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실 모두 다 조금은 좀 안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점에서 저는 정부의 신속 대응반 어떤 분들은 장관이 거기 뭐 갈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지적을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던데요. 예. 전 이 인접국과의 협조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 예. 물론 헝가리의 단유브 강이라는 게 이미 기사에 나왔습니다만 유럽에 상당히 여러 나라를 흐르는 강이지 않습니까? 지금 생존자가 3km 불과 얼마 만에 3km 아래에서 발견이 됐다고 할 정도라면 다른 인접국과의 협조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어찌됐든 뭐 이런 유럽 지역에서는 국가별로 이런 나라별로 협조 문제 이런 거를 위해서 저는 뭐 장관이 날아가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뭐 관련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뭐 그 당시의 목격담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좀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겠습니다. 강변에는 세계적인 관광지니까 유람선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셀 수 없이 많이 있어요. 저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거기에 야간 그 유람선 유행이 거기서 제일 그 인기 있는 코스입니다. 굉장히 배가 많은 것 같아요. 30척 이상. 강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 강이에요. 예. 근데 특히 기상이 안 좋을 때는 예. 대회를 맞춘다는 게 힘들겠지 그러네요. 않겠습니까? 예. 제가 예전에 그냥 봤을 때 구명조끼는 따로 입지는 않더라고요. 입지는 않아요. 그건 확실해요. 구명조끼라는 게 아예 구비가 돼 있지가 않아요. 가이드한테 예. 여기 구명조끼 없는 배에 탑승을 시키느냐. 예. 그 가이드하고 여긴 다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내리면서 나중에 저 대한민국 관광객의 거의 대부분인데 여행사에서 여기 그 선주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구명조끼 그 구비를 할 건데 왜 위험한 유람을 시킵니까 야간에 더욱이 하고 항의한 적이 있거든요. 안전벨트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의자가 있고 난간에 나가서 이제 서서 구경을 하고. As the boats went down very quickly. They didn't have time to escape in time. No time to respond and no time to access the life vest. 자, 김혜선 부회장님. 지금 좀 중요한 거는 실종자에 대한 수색입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뭐 현지에서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은 물이 굉장히 탁하다. 그러니까 시야 확보가 만만치 않다. 그리고 유속이 빠르다는 거거든요. 네. 자, 우리에게는 이런 현상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런 경우 수색은 좀 어떻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상태로는 물론 현지에 저희 그 신속 대응팀이 그 구조팀하고 또 인양팀하고 같이 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물 유속이 지금 여기에 물이 탁하고 유속이 빠르고 바다처럼 정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강가나 또는 부유물을 잡고 있을 수 있는 또 생존자 이런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여기 보니까 뭐 크로아티아부터 유럽의 한 9개 나라가 그 강에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긴 강. 네, 굉장히 긴 강인데 그 외의 나라도 같이 협조를 빨리 구해서 그쪽 주변에 그 밀려 있거나 우리가 보지 못한 우리가 거기서 뭐 그 관광객들이 거기 말을 히어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강가에 풀을 잡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는 강에서 그 유속이 비가 많이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떠밀리는 부유물을 잡고 있을 수 있는 생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구조를 임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가라앉아 있는 배는 그거는 좀 이제 유속이 좀 다운되거나 그랬을 때 구조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하기 싫을 겁니다. 그런데 좀 이것도 좀 고민을 해볼. 지금 배가 침몰한 상태거든요. 그 배 안에
혹시라도 탑승객 중에 일부가 그 안에 계실 가능성. 이런 부분도 탐색이 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배 안으로 들어가서 누군가가? 이제 그 현지에 지금 가에 도착해 있는 구조팀들이 그거 일부 거기를 탐색을 할 거고요. 그 탐색한 결과를 아마 지휘부에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뉴스에 나오겠죠. 근데 거기에서는 지금 뭐 생존자가 있다 없다 이거는 저도 말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아직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현지에 구조팀이 가 있어서 그거를 탐색한 후에 거기에 조사 후에 말씀을 아마 드릴 걸로 알고요. 최우선적으로는 뭐 헬기나 이런 그런 빠른 어떤 기동성을 가진 부분을 동원을 해서 멀리 어제도 얘기했지만 3km 정도에 벌써 발견됐으면 그렇죠. 유속이 엄청 빠르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더 이상 떠내려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속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맨놔트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다. 거기까지는 충분히 그 구조를 서치를 해야 된다고 탐색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사고 발생이 하루하고도 한 4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경험이 좀 과거에 있으셨을 텐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만약에 있을 생존자 이분들을 빨리 찾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왜냐하면 이건 거기 온도가 물의 온도가 지금 12도 뭐 13도 이 정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찬 거네요. 지금. 물이 차가운 거죠. 차가운 이 정도면은 보통 일반적인 일반인 같으면 한 30분이면 벌써 저체온증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더구나 이분들이 뭐 어떤 구조 그 조끼 그렇습니다. 그 안전 조끼를 입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안 입은 거로 나와 있죠. 네, 맨몸 옷 몇 가지 입는 상태로 지금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뭐 일반적으로 훈련을 받은 구조 요원이라고 해도 1시간 반 정도 되면 저체온증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그 저체온증을 느끼게 되면 현지에서 지금 사고 인명 손상이 많은 이유는 갑자기 부딪혔는데 그 부딪히는 충격이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교통사고 이런 게 보면 충격 때문에 의식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의식은 잃지만 호흡은 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라이프 자켓을 인명 구조 조끼를 안 입었다. 그러면은 가라앉기 때문에 호흡을 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막히게 되고 물을 먹게 돼서 인사사고가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끼를 입었다 그러면 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도 호흡은 가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구명조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구명조끼를 그 관광객분들이 입지 않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더 많은 안타깝네요. 참사가 더 커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